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교회 구상권 청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역 현장을 총괄하는 서울시청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용인 캐리비안베이와 전남 나주의 한 리조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피서객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집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당장 오늘부터 하객 50인 이상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해 예비 부부들이 혼란입니다. 공정위는 예비 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부족해 효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무주택자라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시인했습니다. 처제 명의 아파트를 이용해 사돈끼리 한 집에 살았냐는 의혹엔 서민은 보통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한국인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친한 사이의 남자끼리 엉덩이 한번 친 것이라고 두둔해 논란입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인 2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발 감염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감염도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적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도래한 겁니다. 황병준 기자가 오늘의 코로나 확산 상황부터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광복절 집회. 당시 참가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하게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10명이 일단 확인됐다는 말씀을.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참석했는데 자치단체들은 참석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폭발적으로 늘어 하루 새 16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23명에 이릅니다. 114개 시설로 감염이 확산됐는데 콜센터와 의료기관 등 최소 11곳에서 50명이 N차 감염됐습니다. 특히 교인이 14만 명에 이르는 금란교회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교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선 교인 161명이 오늘 오전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30일까지는 저희가 그 시설을 자체 폐쇄해가지고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아직도 1000명 가까이 연락이 안 되거나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집회 참석자들에게는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청사 본관이 폐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등포의 대출업체에서는 확진자가 17명 무더기로 쏟아져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의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서울시청 직원들이 줄지어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서울시청 본관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공무원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4시부터 시청 본관 건물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서울 방역을 총괄하는 시청 청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감염 경로는 나온 게 있나요? 확인 중이라서 오늘 오후에 확진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역학조사 중이에요. 동작구 확진자로부터 대구 수성구의 일가족과 영등포 현대커머셜로 번진 집단 감염 사태는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건물 8층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틀 전부터 일부 층을 폐쇄했지만 오늘까지 관련 추가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 본사 건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경로가 명확치 않은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류, 깜깜이, 타 지역이나 시도에서의 무관한 또 발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향후에 전체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동향을 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은 이틀 전 11.6%에서 오늘 13.7%로 늘었습니다. TV조선 윤재빈입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재확산의 여파로 문을 닫는 놀이공원, 해수욕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나주의 물놀이 공원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폐쇄됐고 충남 태안군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역 해수욕장 28곳을 조기 폐장했습니다. 김성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물놀이 시설인 용인 캐리비안 베이입니다. 입구는 폐쇄됐고 매표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이곳을 다녀간 중학생 A군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시 36분쯤에 그 확진자 보호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확진을 받았다고 어제 방문했던 사람이. 에버랜드 측은 오전에 입장했던 70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캐리비안 베이를 임시 휴장 조치했습니다. 어제 하루 캐리비안 베이 입장객은 2,200여 명. 방역당국은 A군이 이곳에 머문 2시간 동안 밀접 접촉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도 오늘 긴급 폐쇄됐습니다. 대전의 확진자 일가족 4명이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나주를 여행하며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은 물놀이장과 숙박동을 내일까지 폐쇄하고 전 직원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명단 확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방역을 해서 지금 CCTV 확보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끝나는 대로 지금 직원들 거기 검체해드리고. 충남 태안군은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해 이달 말까지 운영하려던 해수욕장 28곳을 지난 17일 조기 폐장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코로나19는 방송과도 덮쳤습니다. CBS가 소속 기자 확진 사실이 확인돼 정규 방송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KBS에선 단역 배우가 감염돼서 드라마 촬영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CBS 기자 4명이 어제 아침 감기 등으로 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자가 출연한 시사 프로그램 스태프들이 격리되고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다 끝났다는 직원들을 지금 출근 안 해갖고. CBS는 사옥을 폐쇄하고 일단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정규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에선 하루 종일 사전 녹음된 안내 멘트와 함께 음악이 나왔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상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KBS에선 한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서모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PD와 스태프 등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다음 주 종영을 앞두고 결방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밖에 MBC에선 운전기사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방송가에서 연이어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사의 구조상 코로나19가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광훈 목사의 밀접 접촉자가 다녀간 건물에 입주해 있는 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 캠프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CBS 스튜디오를 다녀온 이낙연 후보는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아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 마스크를 턱까지 내렸었습니다. 이틀 전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 걱정 말라고 했던 차 전 의원은 오늘 SNS에 코로나 양성 소식을 알렸습니다. 역시 집회에 참석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와 접촉한 김경재 전 의원이 회견을 했던 여의도 건물에 입주한 김부겸 후보는 캠프 사무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자가격리까지 했지만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 출연 직후 나란히 CBS에 출연했던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음성이 나왔고 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서울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던 민주당은 장소를 당사로 옮기고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0인 관련 규정이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진행하도록. 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사실이 확인돼 급히 자리를 옮기고 서면 질의로 대체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시내 병상의 80%가 이미 꽉 찬 상태여서 태릉선수촌의 생활치료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태릉선수촌으로 들어갑니다. 소독 분무기를 거쳐 도착한 곳은 코로나 경증 환자를 위해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이곳 태릉선수촌 생활치료센터는 382개 병상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운영을 종료한 지 2달 만에 다시 문을 연 겁니다. 무증상이나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인데 오늘 입소자만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태릉선수촌 입소는 한 50명 이상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경증 환자하고 무증상 분들 가시는 거니까 일단 자가격리 돼 있다 가실 수도 있을 거고. 경증 환자 시설로 병상 118개인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만 운영해오던 서울시는 최근 5일 새 서울에서만 확진자 593명이 나오자 태릉선수촌 운영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감염병 전문병원 내 787개 병상 중 80% 이상이 이미 환자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636병상을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0.8%입니다. 서울시는 비상시에는 중증 환자 위의 환자들을 일반 병동으로 전원하고 서울시는 서울소방학교 등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민간병원 병상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무료였던 치료비를 개인에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먼저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일단 정부가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그 치료비를 청구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 대개 치료비가 얼마나 듭니까? 네, 이번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0.7일인데요. 치료비는 증상별로 다릅니다. 인공 심폐장치 등이 필요한 위중 환자가 약 7천만 원,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가 1,196만 원, 경증 환자가 최대 478만 원이 드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집계가 됐습니다. 치료비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드는군요. 그런데 그동안은 환자들이 이 치료비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검사, 격리, 치료에 드는 비용의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내왔습니다. 자, 이 비용이 개인의 치료비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기 때문에 사회가 부담한다는 거죠. 자, 6월 말까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총 비용이 971억 원 가량 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이후 환자 수가 대략 25%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치료비는 약 1,2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지금도 환자가 방역 수칙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치료비 환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개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 말고
지자체가 방역 비용 자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죠. 자, 교회가 방역을 고의로 방해를 했는지, 감염 확산의 교회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또 제주도가 이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죠. 예. 자, 오늘 정부가 예고한 소송도 같은 종류지만 이 실제 의미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의견 들어보실까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서 다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에게 치료비를 받아내려고 소송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치료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좀 개인들에게 조심하게 하는 이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역 수칙을 보다 잘 지킬 거란 기대감이 큰 반면에 정반대의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낙인 찍기 효과랑 비슷해서 숨기고 그러는 게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 치료비 내라고 하면 아예 신고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야당 인사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걸 두고 통합당이 책임지라고 했고, 통합당은 정부의 명백한 방역 실패를 왜 야당 탓으로 돌리느냐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전체가 총 공세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참석자 명단을 조사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당원 명단을 조사하고 전광훈 목사와 극우 선동 세력과 실질적으로 결별하고 있는지, 비정상적인 인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과거 단죄를 선언하고 8.15 집회에 참가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이 명백한 방역 실패 때문이라며 야당에 질척이지 말고 방역에만 집중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변형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광복절 이전인 13일부터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는데, 임시 공휴일 지정과 소비 쿠폰 발급, 그리고 교회 소모임 금지까지 해제해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정책 실패를 해놓고 나서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와대는 정부가 여행 동료나 임시 공휴일 등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책임론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1명이 경기도 파주의 병원을 탈출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 이 환자가 하루 만인 오늘 새벽 붙잡혔습니다. 병원을 탈출해서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25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 동안 어디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정준영 기자가 그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흰 민소매 티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카페에 들어옵니다. 잠깐씩 마스크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매장 전화기를 빌려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1시간 반쯤 뒤 창밖에서 무언가 발견한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방역복을 입은 사람과 경찰관이 도착하지만 이미 남성은 자리에 없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파주병원에서 도망친 코로나19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교인 A씨입니다. A씨는 병원 도주 25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이곳 카페에서 붙잡혔습니다. 어제 0시 18분쯤 파주병원에서 탈출한 A씨는 새벽 4시 30분쯤 조리읍 봉일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9시쯤 종로구 한 커피숍에 1시간 반쯤 머물렀습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종로구의 한 원불교 시설로 이동해 11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불교는 카페에서 거기서 이제 나와갖고 거기서 경찰이 와갖고 그 전에 내가 나와갖고
경찰과 방역당국은 A씨를 치료부터 한 뒤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급기야 얼굴에 마스크를 발사해서 강제로 씌우는 일명 마스크 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총인지 송무빈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에서도 버스에서도 마스크는 쓰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는 보란 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집회를 엽니다. I think that people should be free to choose whether they want to wear masks or not. And personally, I feel healthier when I don't wear a mask. 마스크를 쓰라고 했단 이유로 아이에게 일부러 기침을 하고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한 공대생 출신 유튜버가 마스크 총을 발명했습니다. 레이저로 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기면 이산화탄소를 뿜으며 마스크가 날아갑니다. 목표물에 닿는 순간 추가 달린 끈이 귀와 목에 감겨 고정됩니다. 미국에선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Guns and public safety. Boom! Best of both worlds.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씌우는 마스크 총으로 상대하자는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560만 명. 끝이 보이지 않는 재앙에 웃지 못할 발명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확진을 웃으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만 이송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전 목사의 과거 활동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서 코로나 확산 원인 제공자가 된 전광훈 목사에게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거리를 가득 메웠던 광화문 집회.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가 있었죠.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1956년생으로 1980년대 지금의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2년 기독자유민주당 창당을 주도했고 4년 뒤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2.63%의 득표율을 거뒀죠. 1,200만 성도들과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50만 선교 가족들은 기독자유당을 중심으로 2018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당선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강화했지만 그 때문에 교계 내부에 반발도 샀습니다. 대중들이 전광훈이라는 이름 석자에 익숙해진 계기는 지난해 조국 퇴진 집회였습니다. 광화문 주변을 가득 메운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킨 것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전 목사는 지난 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4월 석방됐습니다. 집회 참가 금지가 보석 조건이었기 때문에 보석 취소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12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3주째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지난 2월 코로나가 확산할 때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자 당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제 요청을 하기도 했죠. 이제는 통합당이 전 목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방역 조치 위반의 책임이 인정되면 전 목사는 치료와 방역에 드는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당장 오늘부터 실내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는 혼란입니다.
결국 공정위가 예비 부부가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 중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수용 여부는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다음 달 12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 씨. 식장 예약은 물론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결혼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월에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1월인가 2월쯤에 좀 심해져가지고 9월이면 괜찮겠지 하고 9월로 했던 거였거든요. 공정위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한 날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석이 엇갈릴 경우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오늘 예식업 중앙회 측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은 없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예식장과의 위약금 분쟁에 대해 정부 차원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좀 사회재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건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상황이니까. 예비부부와 혼주들은 결혼식을 강행하다가 확진자라도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며 정부 차원의 분쟁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PC방과 노래방 등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면서 오늘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간 건데요. 이 가뜩이나 매출이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던 터라 기약 없는 휴업이 더 두렵습니다. 부모들 역시 돌봄 걱정에 발을 동동 굴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나 안타깝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PC방.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시행으로 수도권 내 모든 PC방은 오늘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은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컴퓨터가 없는 사람들은 PC방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닫아버리니까. PC방은 물론 클럽과 주점, 노래방 등 12곳이 영업 종료 대상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속에 근근히 버티던 업주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되자 거리로 나설 판입니다. 논의 한마디 없이 정부가 칼을 휘둘르는데 저희 업주들은 전부 다 지금 문 닫으면 나가서 우리가 집회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의 등교가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진도도 그렇고 첫째는 애들 성격이 많이 낙화해져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니까. 이런 가운데 성북구의 한 체육 입시 학원에선 원생 60명과 교사 10명 등 70여 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10개 학교 학생 18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학교들도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35도를 넘나들며 끓어올랐습니다. 폭염 속 농민 사망이 사흘 연속 이어졌는데 이 폭염은 주말이 지나야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한 농민이 고추밭에서 약을 뿌립니다.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닦고 물도 자주 마셔보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힘들다 싶을 때는 있지만은 그래도 있잖아, 그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고추밭 기온은 37도 정도지만 지표면 온도를 재보니 50도가 넘습니다. 지금 요대로 1시간 서가 있으면 죽지. 그러니까 뒤에 덮으면 또랑물에 이렇게 털떡 들러붙다가. 어제 낮 경남 고성에서는 밭에서 일하던 70대 농민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제주와 경북 예천에 이어 온열 질환 사망자가 사흘 연속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농사일을 하다 숨졌지만 농민들은 장기간 장마에 폭염까지 겹쳐 농사를 망칠까 걱정입니다.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갖다 이래 폭우가 오니까 일을 못 해요. 장마 끝나고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또 사람들이 일을 마음대로 많이 못 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6.6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 속에서 33도를 넘었습니다. 화개장터 수해 복구 현장은 폭염 때문에 낮 시간 야외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는 주말까지는 열대를 동반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용담댐 하류 주민들이 수자원 공사를 찾아서 썩은 과일을 뿌리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논밭이 침수됐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망가진 인삼을 뿌립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과일을 발로 짓이깁니다. 용담댐 하류 지역 수해 주민 300여 명은 오늘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1년생에서 6년생까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인삼 재배 농가는 6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민들은 금강 홍수 통제소에도 썩은 복숭아를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놔두라고! 어머니 다치실까봐 그래요. 놔두라고! 주민들은 수자원 공사가 댐 수위 관리에 실패해 수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우 예보에도 방류를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방류해 피해가 컸다는 겁니다. 댐이 터질라 하니까 3,200동까지 방류를 해놓고 그것도 뭐 자기네 매뉴얼대로 했다. 그게 하루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매뉴얼입니까 이게? 주민들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수자원 공사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은 이제 정부에서 조사해서 밝힐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에 반드시 주민추천위원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집 사기에 어려워진 2030 세대 사이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패닉 바잉까지 겹치면서 2분기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곳곳에서 빚이 늘어난 게 한국 경제의 한 단면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빚 규모는 1,637조 3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대출과 카드 사용액을 더한 가계 신용 잔액의 규모인데 통상 가계대출이라고 부릅니다. 1분기보다 1.6% 늘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5.2%나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로 2019년 3, 4분기 3.9%를 기록한 후 3분기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액이 1분기보다 14조 8천억 원 늘었는데 지난해 평균 증가액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 전에 주택 구입에 막차를 타려는 이른바 패닉바잉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증권 담보대출이나 신용거래 융자 등의 형태로 투자자가 증권사에게 빚을 지는 신용공여액은 2분기에만 7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금융자산, 특히 부동산만 많이 올랐다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그 가계부채 많은 나라에서 그게 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고.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불안 속에 증시까지 과열돼 B2 현상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과도한 가계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부족해서 효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관련 내용 지선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4,400가구가 넘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매물은 4건에 불과하지만 월세를 낀 반전세는 45건에 달합니다. 임대차법 이후에 새로 나오는 물건들은 거의 한 80에서 90%가 전부 월세로 전환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 전환 증가로 세입자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매월 66만 원쯤 내지만 앞으로 41만 원만 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은 없어 주택시장 혼란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만 부추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월세 전환 속도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음성적인 이중 계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또 최근 전셋값 상승을 두고 통계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례상 계약갱신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의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전셋값 통계 변경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정책 실패를 통계 방식 교체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름다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표를 구걸하기 위한 심파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의 분향을 마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20초가량 묵념을 마치고 일어설 땐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5.18 민주혁명과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저희 참여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추모탑 헌화와 행불자 묘역 참배는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5.18 망언을 한 전직 의원 제명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합당은 5.18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예측과 달랐다며 아름다웠다고 했지만 우리를 뭉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표를 구걸하는 심파극이라며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5.18 3법부터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무주택자라고 소개했는데 지금부터 몇 년 뒤에 임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처제 명의로 강남의 아파트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LH공사가 분양한 서울 자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김대지 후보자는 2015년 7월 이곳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25평이 지금 주변 시세가 지금 1억 그래요. 검사들 거 이게 막 청소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임대주택은 5년 뒤 분양 전환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라던 설명과 달리 사실상 강남 1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약 10억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입니다. 9년 전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김 후보자 처제가 당시 5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고 후보자가 그 집에 전세로 산 것을 두고 차명 보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부인했고 여당은 처제의 갭 투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제분께서 이렇게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비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6번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딸의 초등학생 시절 한 건만 인정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당 의원의 특정인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 지적에 정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후보자는 체크하겠다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이 여당이 찍은 인사의 세무조사는 불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지금 공직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물러섰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말해서 파문이 일었고 정부가 이 외교관을 소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남자끼리 엉덩이를 툭 친 것 정도인데 뉴질랜드 총리가 문제 제기를 한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뉴질랜드가 동성애에 개방적인 곳이라며 문화적 차이를 언급합니다. 180cm 키, 등치가 저만한 남성 직원입니다.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밀함의 표현을 성추행으로 받아들였을 거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병 인도를 주장하는 뉴질랜드 정부 요구가 과하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그건 좀 오버라고 보여지고 대통령과의 통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미래통합당은 어떻게든 정부 편을 들어보려는 외통위원장의 궤변에 한없이 부끄럽다고 했고 정의당도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추행은 성추행이라면서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지한 이 말 자체가 오버라는 걸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이런 인식을 가졌으니 그 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외교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이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문제 등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 미국과의 거리 두기를 우리 측에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2년 만에 방한하는 양제츠 위원이 21일 부산에 도착한 뒤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연내로 예고된 시진핑 주석 방한과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 의원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시 주석 방한과 대북정책 협력 카드를 내밀며 미국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측 일정과 희망사항을 고려했다며 코로나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싱하이밍 대사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두 개의 바퀴처럼 끌고 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중국은 옆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삼수 끝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이었던 인사의 지원도 계속됐는데요. 반면 우편 투표 확대를 반대해온 트럼프는 급기야 재선거까지 거론해서 대선 패배 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And our next president, our friend Delaware Joe Biden. 당원들이 환호하고 바이든 부부 뒤로 손주들이 폭죽을 터뜨립니다.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대권 도전 3수만입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잇따라 지지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The Oval Office should be a command center. Instead, it's a storm center. There's only chaos. Our choice is Joe Biden. 공화당 출신 고 맥케인 상원 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은 목소리로 출연해 당적을 뛰어넘은 우정을 과시합니다. They would just sit and joke. It was like a comedy show sometimes to watch the two of them.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 전 장관도 공개 지지했고 성소수자이자 한국계 정치인인 샌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차세대 민주당 리더로 연설에 동참했습니다. 이틀째 경합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거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It'll end up being a rigged election or they will never come out with an outcome. They'll have to do it again. 당 안팎의 논란에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백악관에서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울한 청춘의 초상 장국영이 거울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만보를 춥니다. 어디에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떠도는 젊음들. 홍콩 영화 아비정전의 명장면이죠.
睇人講呢個世界有種雀仔冇腳，飛到攰嗰陣就喺啲風入邊瞓覺。 만보춤은 점점 빨라지면서 관객까지 덩달아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온 나라에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 남부의 어느 아파트 모습 보시죠. 해질녘 노부부가 베란다에서 블루스를 춥니다. 위아래 이웃들도 함께 몸을 흔들며 웃습니다. 또 어느 아파트에서는 샤이니의 링딩동을 합창합니다. 춤과 노래로 코로나 블루를 떨쳐내는 겁니다. 푸른색, 블루는 우울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애조띤 미국 남부 흑인 음악을 그래서 블루스라고 하죠. 하지만 고어는 컴컴한 밤하늘 마저 검정 대신 푸른색으로 살려냈고 그래서 별빛은 더욱 찬란합니다. 코로나19가 퍼뜨린 마음의 바이러스 코로나 블루를 세계보건기구가 정설로 인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정신보건 위기가 닥쳤다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고립과 외로움, 두려움으로 불면증, 선망증, 우울증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선망이란 떨리고 초조하고 집중이 안 되고 헛것이 보이는 신경증입니다. 우리만 해도 지난 6달 동안 37만 명이 우울증 상담을 받아서 작년 한 해 상담 건수를 반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갇혀 사는 일상은 더욱 답답해지고 코로나 공포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확진자가 퇴원 후 5달 넘도록 겪고 있다는 이 고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머리에 안개가 낀 듯 집중이 안 되고 두통, 가슴 통증, 속쓰림, 피부 건조,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방금 했던 일과 하려던 일도 금세 까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지곤 한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한 증상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그는 완치라는 말을 믿지 말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은 결국 걸리지 않는 것뿐이라고. 이제야말로 모두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향한 길고도 모진 가시밭길로 들어섰습니다. 편을 가르는 손가락질, 삿대질은 멈추고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합칠 때가 진정으로 온 겁니다. 8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정말 위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가 무려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숨통이 약간 트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3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마스크 쓰기가 여간 답답한 게 아닌데요. 내일은 공기도 좋지 않아서 꼭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북, 부산과 울산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부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